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성격을 바꾸고 태도를 바꾼다는 게 뭔가 속으로 계산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일까? 나는 사과 껍질을 깎던 손이 멈춘 채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다. 오늘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도 산뜰거려서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수빈. 언제나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던 며느리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내 뒤에서 말을 걸기 전까지는 어머니,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혈색도 좋고 부드럽고요. 무슨 제품 쓰세요? 나는 놀란 눈빛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런 말 얘는 나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평소에는 어머니 내일 바빠요. 애 좀 봐주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그걸로 끝이었다. 안부 인사도 전화도 감사의 말도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했다. 그래 보이니? 별거 아니야. 그냥 싼 거 써. 특별한 건 없어. 이번엔 평소처럼 무덤덤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는 나이 드실수록 기품이 생기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퍼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낯선 감정. 예전에는 이런 말에 쉽게 마음이 약해졌지만 지금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된다. 수비는 과일 접시를 식탁에 놓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눈빛은 반짝이며 마치 무언가를 연기하는 듯했다. 어머니 요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갖고 싶은 거라도요. 요즘 저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칼을 내려놓고 오래된 부엌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괜찮다, 얘야. 나이도 있고 욕심도 없단다. 너희가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한 게 나에겐 제일 큰 기쁨이지. 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내게는 그 정적이 마치 경고의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안다. 사람이 그냥 갑자기 착해지는 일은 드물다. 특히 거리를 두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나는 사과 조각들을 접시에 가지런히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다. 노쇠해서가 아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일이 생겼고 넌 그걸 맨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수비는 거실 안쪽에 있는 나무 장롱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오래된 종이 수첩들을 두는 곳이다. 그녀의 눈길이 단 한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설마 적금 통장 얘기를 알게 된 걸까? 나는 묻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그곳을 스쳐간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걸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방 안에 불을 켜고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내가 적금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최신 금액이 적힌 종이는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나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종이를 나만의 방식으로 접어두었고 모서리에 작게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접힌 자국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순간 멈춰섰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누군가 열어봤다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귀는 시계 초침 소리를 따라갔다. 마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가슴 속엔 무언가가 계속 맴돌았다. 두려움이라기보단 배신당했다는 예감. 종이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고 접힌 자국도 달라져 있었다. 더는 증거가 필요 없었다. 누군가 내가 없는 틈에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남편일 리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직 차도 우리기 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빈이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그녀는 선물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눈빛은 반짝이고 미소는 마치 드라마 속 모범 며느리처럼 환했다. 어머니, 아침마다 드시라고 부드러운 홍삼 좀 샀어요. 어르신들은 보양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는 차탁 위에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올려두었다. 나는 바라봤다. 브랜드도 고급이고 가격도 절대 싸지 않았다. 수빈은 한 번도 나에게 뭘 사준 적이 없었다. 사탕 한 봉지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얘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수빈은 내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두 팔을 책상 위에 올리고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떠보는 듯했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점심 사드리고 싶어서요. 미리 예약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 눈빛만 빼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빛남이 아니라 뭔가 계산된 반짝임이었다. 그래. 엄만 바쁜 거 없어. 나는 겉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떴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서랍에 다시 한번 눈길을 주었다. 이번엔 아주 얇은 실 한 가닥을 종이 사이에 끼워두었다. 단지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었다. 수빈이 예약한 식당은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련되고 조용했다. 프라이빗한 테이블, 시끄럽지 않은 분위기, 직원들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타이밍 맞춰 음식을 가져왔다. 분명히 그녀는 준비한 것이다. 수빈은 내 의자를 빼주고 메뉴판을 들어 직접 음식을 주문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하나같이 정확했다. 한국 노인들이 입맛에 익숙한 하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은 메뉴들. 그녀는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내 그릇에 올려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요즘 좀 야위신 것 같아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씹었다. 생선 맛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녀의 말투, 손의 떨림, 눈빛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연기를 보는 듯했다. 어머니, 그녀는 머뭇거리며 무언가 어려운 말을 꺼낼 듯했다.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저랑 준영 오빠가 얘기했는데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왜 같이 살자고 하는 거니?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가족이 곁에 있으면 더 낫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컸고 할머니가 가까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저 웃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집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차를 돌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초등학교 뒤편이었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저희가 3룸 아파트 하나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 편할 것 같아서요. 물론 저희가 대부분 부담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대출 명의만 좀 도와주시면 돼요. 이율도 아주 좋아요, 어머니.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똑바로 바라봤다. 밖은 노란 잎이 흩날리고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는 계속 말했다. 아파트 얘기, 아이 학교 얘기, 양가 부모님이 더 자주 뵈어야 한다는 얘기. 나는 그저 응, 그래 하고 며느리와의 예의 있는 대화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결국 나 때문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나는 그녀가 대출 명의에 내 이름을 써달라고 했을 때 바로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는 건 기름을 불에 붓는 일과 같고 나는 이 대화를 너무 일찍 싸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말했다. 그런 큰일은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수빈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건 미끼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 낚을 수 없는 사람의 인내 같았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그 12층 집은 다른 분도 보고 계시대요. 저희가 계약금 늦게 내면 놓칠 수도 있대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다. 문이 닫히자 내 미소도 사라졌다.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종이 사이에 실을 끼워둔 서랍을 열었다. 그 실은 사라지고 없었다. 조금도 망설일 필요 없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3일 뒤 나는 그녀에게 집에 오라고 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빵 좀 구웠는데 들러서 가져가렴. 이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정시에 왔다. 노크는 조심스럽고 손에는 수입 과일이 들려 있었다. 눈은 밝고 입가엔 웃음이 있었지만 나는 그 따뜻하지 않은 웃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차를 따르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빵은 미리 구워두었고 모든 것은 한편의 정다운 대화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이 내가 이 관계 속 아름다운 환상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라는 걸 나만이 알고 있었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생각 끝에 너희 대출명에 도와주지 않기로 했다. 수빈의 미소는 즉시 얼어붙었다. 분노라기보다는 놀람. 이미 승리를 확신하던 사람이 당황했을 때의 놀람이었다. 어머니 안 도와주시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다. 그래, 안 도와줄 거야. 그녀는 찻잔을 살짝 세게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화도 훈계도 없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다. 믿을 수 있었다면 엄마가 없을 때 서랍을 뒤질 필요가 있었을까? 그녀는 움찔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너는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알아.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아. 누구나 궁할 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야 해. 엄마가 도와주려는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수빈은 잠시 말을 잃더니 이번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럼 어머니는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 며칠 제가 잘해드린 게 다 가식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보여줬잖니. 정적이 흘렀다. 심지어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도 멈춘 듯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는 다정한 척하지 않았다. 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아요. 어머니, 나는 그녀가 방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봤다. 분노는 없었다. 다만 아쉬움뿐이었다. 분명 어머니와 딸처럼 지낼 수도 있었을 관계가 결국은 탐욕 위에 더 씌워진 예였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건 신뢰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조각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찻잔은 따뜻했으며 빵은 아직 식지 않았다. 다만 내 마음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가 사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들이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단지 뼛속 깊이 스며든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알고 보니 사람은 적금 통장의 세 자리 숫자 때문에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나이에 가짜 희망에 쏟을 시간은 더 이상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장롱을 열고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통장을 하나하나 꺼냈다.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나는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마치 쫓겨난 사람처럼 허겁지겁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견뎌온 세월을 스스로 떠나보내는 의식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적금 통장, 보험 서류, 주민등록등본 모두 낡은 갈색 서류 가방에 정리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직장에 다닐 때 쓰던 가방이었다. 빛은 바랬지만 여전히 튼튼했다. 지금 그가 살아있다면 내 결정에 동의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아내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그는 분명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옷장을 열었다. 명절에 입던 한복들, 자식들 체면을 위해 일부러 맞춰 입었던 예쁜 옷들 다 두고 가기로 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옷 몇 벌, 낡은 슬리퍼, 니트 코트, 겨울용 머플러, 얇은 이불 하나만 챙겼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손주 돌잔치 날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사진 속 나는 식탁 왼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어색한 미소를 지은 얼굴은 사돈댁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때도 이미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금 다시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나는 차를 우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문자도 전화도 카카오톡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로 전하면 사람들은 붙잡으려 할 것이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 체면 때문일 테니까. 나는 그런 식의 붙잡힘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한 줄씩 글을 써내려갔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관계의 마지막 실밥을 꿰매듯 조용하고 단단했다. 수빈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집을 떠난 뒤일 거야. 엄마는 화도 없고 원망도 없어. 다만 슬플 뿐이야. 결국 내가 엄마에게 다가온 이유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단다. 개인 서류와 약간의 생활비만 챙겼어. 엄마를 찾지 마. 언제가 되었든 조건 없는 진심 어린 관계가 그리워질 때 그때 엄마를 떠올려줘. 너와 아이에게 평안히 함께하길. 엄마 임정수.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내가 매일 아침 쓰던 백자 찻잔 아래에 두었다. 그 찻잔은 비싼 건 아니지만 익숙한 물건이었다. 마치 나처럼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항상 존재했던 사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모두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평생 처음이자 가장 큰 결심이 있었다. 진심으로 나를 붙잡지 않는 이들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섰다. 쌀쌀한 날씨. 나는 코트를 목까지 여미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한 손엔 작은 캐리어를 들었다. 아무도 내가 떠나는 걸 몰랐다. 배웅하는 이도 없었다. 나는 눈물도 붙잡는 말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가장 이른 시외버스를 탔다. 도시 동쪽의 한 외곽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단층짜리 작은 하숙집을 빌렸다. 마당엔 채소 몇 폭이 심을 수 있었고 주인 노부부는 조용하고 사적인 걸 중시하는 분들이었다. 나는 직접 시장을 봤다. 달걀, 배추, 단출한 식재료들. 아침이면 차를 우려내고 낡은 신문을 읽으며 마당의 식물을 바라보았다. 저녁이면 노란 불을 켜고 미완성 털실을 조금씩 놓아가며 라디오를 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손주를 봐달라 하지도 않았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메시지도 없었다. 의심스런 눈빛도 겉도는 미소도 없었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평온함이.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없이 푹 잠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무도 내 부재를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혹은 있다 해도 아침마다 아이를 맡길 사람 없다는 불편함. 혹은 한밤중 전화를 받을 사람이 사라졌다는 불편함 정도겠지. 하지만 나는 틀렸다. 이사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마당에서 청경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집안에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저장된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에 내 가슴이 살짝 조여왔다. 엄마, 나야. 준석이. 준석 막내 아들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을 잘 읽던 아이였다. 나는 오래된 나무문에 기대어 전화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 듣고 있어. 엄마 어디 갔어요?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 엄마 찾느라 일주일 내내 헤맸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 때문이었다. 엄마,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이야. 괜찮아. 엄마 건강해. 괜찮다니요? 그냥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형은 엄마가 형수 일로 화나신 거라는데 전 그게 다가 아니란 거 알아요.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엄마 마음을 돌아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니 말이 멈췄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나는 작은 마당을 바라봤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그곳. 이곳은 화려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지만 오랜 피로 끝에 내가 찾은 평온이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왜 이제야 전화했니? 준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감정이 있고 슬퍼하실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나는 창가에 나무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누구나 자기 삶이 있는 거니까. 엄마도 이제야 자기 삶을 사는 법을 배우려는 거야. 준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치만 엄마,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집은 작고 화려하진 않지만 애들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엄마 오시면 아마 기뻐서 울지도 몰라요. 나는 미소 지었다.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번엔 누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진심으로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싶거든. 준석은 조용히 말했다. 언제든 좋아요. 엄마, 엄마가 준비되시면 그때 데리러 갈게요.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작년에 손녀가 순호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어설픈 글씨로 할머니는 제일 예뻐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삐뚤빼뚤한 바느질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진심 어린 사랑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건 요란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지만 항상 거기 있었다. 내가 잠 못 드는 밤, 조용히 켜져 있는 스탠드 조명처럼 나는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 준석과 통화한 뒤 외곽 하숙집에서 일주일을 더 보냈다. 채소에 물을 주고 책을 읽고 멀리 붉게 물든 산 너머 석양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매일 막내 아들의 초대가 떠올랐다. 서두름도 강요도 없었다. 그저 한마디, 언제든 엄마가 원하실 때.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 누구도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고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한 지원자로 여기지도 않았다. 맑은 어느 아침 나는 짐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작은 캐리어에 넣고 준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 괜찮으면 오후쯤 데리러 와줘. 30분도 안 되어 전화가 울렸다. 들뜬 듯 떨리는 목소리.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차가 막내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두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 나는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두 아이가 달려와 내 다리를 꼭 안았다. 그 아이들의 포근한 품에 나는 말없이 가슴이 벅차올랐다. 준석은 다가와 내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만든 미소도 형식적인 인사도 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집은 크지 않았고 소박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고 아늑했다. 내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깨끗한 침구, 작은 서랍장, 그리고 벽에는 손녀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슈퍼맨이에요. 나는 침대에 앉아 그림 위를 살며시 손으로 쓸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 그날 저녁 식사는 단출했다. 미역국, 간장 돼지고기, 집에서 담근 김치.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누구도 내 돈을 묻지 않았고 생각을 캐묻지 않았다. 오직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오랜만에 느낀 감정 하나. 환영받고 있다는 감각. 식사 후 손녀가 작은 카드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오셔서 너무 좋아요. 나는 카드를 열었다. 엉성한 그림들, 하트, 해님, 그리고 오타가 가득한 글씨. 할머니 가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슬퍼서가 아니라 마침내 나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으로 진심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